그녀는 병원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청각장애인 청소부.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보았고 그녀의 직감은 결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연은 어떤 의사들이 신생아의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내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제발 차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혈액형. 잘못됐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술실 문 앞에서 외과 의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20년 동안 지속된 어둡고 끔찍한 비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라진 아기들, 조작된 기록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오빠의 실종과 연결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광주대학교 병원의 조용한 병동에서 차가운 새벽 빛과 섞인 소독제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24살의 청각장애인 청소부 나연은 거의 춤을 추듯 가볍게 카트를 밀고 있었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포착했다. 레지던트들의 긴장감, 복도에서 나누는 속삭임, 보호자들의 말없는 피로감. 나연은 어린 시절 치료받지 못한 열병 후 청력을 잃었고 그 이후로 눈으로 세상을 해독하는 법을 배웠다. 인생은 결코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비 내리는 밤, 신생아실 근처 바닥을 닦으면서 그녀는 불안한 세부 사항을 눈치챘다. 2명의 레지던트 의사들이 컴퓨터 앞에서 긴장된 몸짓으로 논쟁하고 있었다. 병원 감시 카메라는 그들을 비추지 않고 있었다. 파티션 뒤에 있던 나연은 그중 한 명이 종이 차트를 집어들고 표지를 찢어내어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와 함께 있던 여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 소리쳤지만 무시당했다. 나연의 내면에서 뭔가가 뒤틀렸다. 그리고 시부비 병실에 있는 아기의 응급수술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을 때 그녀는 느꼈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나연은 떨리면서 천천히 접근했다. 그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는 그의 팔을 만지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차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혈액형. 잘못됐어요. 의사는 얼어붙은 채 그녀를 경멸과 의심으로 응시했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신뢰하지 않더라도 그가 그 경고를 느꼈음을 나타냈다. 광주는 한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활기찬 도시로 고층 건물들 사이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그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광주대학교 병원은 지역에서 가장 큰 의료센터 중 하나였으며 날카로운 형광등과 분주한 의료진으로 가득했다. 이곳에서 나연은 3개월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와 조용한 성격은 병원 복도에서 쉽게 간과되었다. 그날 밤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근무일이었다. 나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그녀가 조용히 홀로 일하는 이 시간이 가장 편안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붉은 고무장갑은 낡았지만 꼼꼼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청소 카트는 그녀만의 독특한 순서로 정리되어 있었다. 나연은 어릴 적 사고로 청력을 잃었지만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예리했다. 입모양을 읽는 데 능숙했고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에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취득했지만 청각장애인에게 병원 일자리는 꿈같은 이야기였다. 그녀는 청소부라는 직업에 감사했다. 적어도 이 일은 그녀에게 매일 의학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신생아실 근처를 지나가던 나연은 불규칙한 움직임에 주목했다. 평소 이 시간엔 조용해야 할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카트를 한쪽에 세우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두 명의 젊은 레지던트 의사들이 컴퓨터 화면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다. 한 의사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긴장한 모습이었다. 나연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녀의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세게 쳤다. 급히 돌아보니 한 여성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나연은 그녀의 빠른 말을 모두 읽을 수 없었다. 단지 내 아기, 뭔가 잘못됐어 라는 단어만 알아챌 수 있었다. 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여성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그 여성을 다시 병실로 데려갔다. 그 순간 나연은 레지던트 중 한 명이 서류 파일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신속하게 파일 표지를 찢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했다. 그 행동은 의도적이고 은밀했다. 병원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시루비 병실 응급 수술 준비. 최강호 과장님 즉시 수술실로. 나연은 얼어붙었다. 12B는 방금 그 우는 여성의 아기가 있는 병실이었다. 그녀는 그 레지던트가 교체한 차트를 따라갔다. 그것은 이제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다. 최강호 과장은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소아외과 의사였다. 나연은 종종 그가 연수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냉정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의 개입이 필요했다. 수술실 입구에서 나연은 모든 용기를 내어 최 과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팔을 만졌을 때 그는 짜증난 듯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경멸이 있었다. 나연은 자신의 쉰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했다. 제발 차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혈액형 잘못됐어요. 순간 초의 과장의 표정이 변했다. 경멸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그는 차트를 집어들고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나연은 그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어떻게 알았지?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다. 최 과장은 즉시 수술실로 달려갔고 곧 큰 소동이 일어났다. 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녀가 방금 어떤 아기의 생명을 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 자신은 이제 위험한 게임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도. 최강호 의사는 수술실 문 앞에서 몇 초간 망설였다. 시간은 매우 중요했지만 그 청소부의 말이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38년간의 의사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수술 직전에 이런 식으로 멈춘 적이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차트를 다시 넘기며 떨리고 있었다. 일단 예방 차원에서 다시 확인해보자. 그는 중얼거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안경에 반사된 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시스템에 등록된 아기의 혈액형은 O 음성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 전에 작성된 이번 신체 검사에서는 수기로 기록된 검사 결과에 AB 양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최 의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자신이 몇 분 전 어떤 위험한 상황을 피했는지 깨달았다. 만약 그가 그 차트를 믿고 수술을 진행했다면 그는 잘못된 혈액형으로 수혈을 지시했을 것이고 그것은 그 작은 생명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수술 일시 중단합니다. 모든 준비를 멈추고 지금 당장 재검사를 실시하세요. 그가 명령했다. 수술실의 간호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최 의사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 사이 병원 복도에서는 아기의 어머니 박지원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싱글맘이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그녀는 병원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고 있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녀가 외쳤다. 그러나 주변의 의료진들은 그저
히스테리로 치부하며 그녀를 무시했다. 간호사 윤미영이 그녀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박 씨, 진정하세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면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윤 간호사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간호사로 병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단정한 유니폼과 완벽하게 묶인 머리는 그녀의 엄격한 성격을 반영했다. 그녀는 지원을 부축해 일으켜 병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지원은 저항했다. 제발, 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세요. 어젯밤에 의사들이 서류를 바꾸는 것을 봤어요. 분명히 봤다고요. 윤 간호사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가 곧 전문적인 미소로 돌아왔다. 박 씨, 당신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출산 후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진정제를 드릴게요. 그때 아기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응급 재검사 결과 아기의 실제 혈액형은 AB 양성이었고 지원이 주장한 대로였다. 병원 관계자들은 서둘러 이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편 나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 구석진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규칙을 어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아기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고 확신했다. 문 아래로 종이 쪽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나연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누가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집어들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메시지였다. 당신이 옳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무슨 뜻일까? 그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나섰다.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는 것 같았다. 최 의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그가 얼마나 피곤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이중 근무를 하고 있었고 오늘 이 사건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젊은 레지던트 김동준이 문간에 서 있었다. 선생님 바쁘신가요? 동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들어와. 최 의사가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동준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최 의사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무슨 말이지? 그 청소부요. 어떻게 그녀가 차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녀는 의학적 배경이 없잖아요. 최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좋은 질문이군. 나도 그게 궁금해. 동준은 초조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아마도 우연이겠죠? 의학에서 우연이란 것은 드물어. 동준군, 최 의사가 말했다. 뭔가 더 알고 있나? 동준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니요, 선생님.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가 사무실을 나간 후 최 의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이런 종류의 실수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혹시 실수가 아니라면?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지만 그는 즉시 그 생각을 밀어냈다. 그건 너무 끔찍한 가능성이었다. 한편 나연은 자신의 청소 업무로 돌아갔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피했고 의사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 대화를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병원의 눈엣가시가 되었음을 느꼈다. 점심시간, 나연은 구내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 앞에 앉았다. 그것은 아기의 어머니 지원이었다. 당신이 내 아기를 구했어요. 지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연은 수화로 대답했지만 지원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연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타이핑했다.
괜찮아요. 아기는 어때요? 안정됐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원이 속삭였다. 어젯밤에 2명의 의사가 내 아기의 차트를 바꾸는 것을 봤어요. 분명히 봤다고요. 나연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녀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다시 타이핑했다. 조심하세요.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 순간 윤 간호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박계 씨, 당신은 지금 휴식이 필요해요. 당신의 병실로 돌아가세요. 그녀가 명령했다. 그리고 나연에게 돌아서서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 김 씨, 행정부에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즉시 보고하세요. 나연과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서 같은 두려움이 비쳤다. 무언가 매우 잘못된 일이 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그것의 중심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은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병원 행정동의 회의실은 너무 깨끗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렸다. 벽에 걸린 시계는 8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30분 전부터 여기에 앉아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일찍 도착한 것이다. 문이 열리고 병원 행정부장 정성민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인사부장과 간호부장 윤미영이 따라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얼음장같이 차갑고 딱딱했다. 정 부장은 나연의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나연 씨, 그가 공식적인 어조로 시작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이 바짝 말랐다. 당신은 의료 프로토콜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정 부장이 계속했다. 청소 직원이 의료진의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당신과 같이 의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말이죠. 나연은 자신이 실제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서에 그 사실을 기재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부장이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당신의 개입으로 인해 잠재적인 의료사고를 방지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해고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연의 어깨에서 긴장이 약간 풀렸다. 하지만 정 부장의 다음 말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부터 병원 세탁실로 재배치됩니다. 더 이상 환자 구역에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최종 결정입니다. 윤 간호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다. 나연은 자신이 왜 그런 적대감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한 아기의 생명을 구하려 했을 뿐인데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나연은 2명의 젊은 의사들이 모퉁이에서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보고 대화를 멈췄다. 그녀가 지나가자 그들의 입술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다. 저 여자가 위험해.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나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의료 실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았다. 중앙 로비에서 나연은 지원을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간호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나연이 다가가자 지원의 얼굴이 밝아졌다. 나연 씨, 도와주세요. 지원이 외쳤다. 그들이 내 아기를 중환자실에서 계속 지켜보게 해주지 않아요. 나가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윤 간호사가 갑자기 나타나 지원의 팔을 잡았다. 박 씨, 당신은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의 지시예요. 아기는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지원이 소리쳤다. 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왜 저한테 아기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지원을 부드럽게 밖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결국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나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와 아이를 이렇게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은 잔인해 보였다. 윤 간호사가 나연에게 경고하듯 손가락을 흔들었다. 당신도 조심해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나연은 그녀가 살고 있는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6평 남짓한 방은 그녀의 모든 소지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 대부분은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나연은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주의 밤하늘은 어두웠고 가끔씩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새겨 보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쉽지 않았다. 5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은 후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그들은 가난했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울 자원이 없었다. 나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보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오빠 태현이었다. 나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태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는 항상 그녀를 보호해 주었고 수화를 배워 그녀와 소통했다. 하지만 태현은 16살 때 갑자기 사라졌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지만 나연은 여전히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10살쯤 된 태현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맹장 수술을 받은 직후였다. 그의 팔에는 병원 환자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그것은 바로 광주대학교 병원의 것이었다. 나연은 그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쓰여진 글씨가 있었다. 혈액형 AB+. 나연은 얼어붙었다. 지원의 아기와 같은 혈액형이었다. 물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AB+는 흔하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태현은 왜 사라졌을까?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지원의 아기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새벽 3시 나연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공용 컴퓨터실 3층 내일 밤 11시 혼자 와 도와줄게. 나연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누가 보냈을까? 그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 도움일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원과 그녀의 아기를 도와야 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오빠에 대한 진실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처럼. 나연은 결심했다. 내일 밤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위험하더라도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나연은 새로운 작업장인 세탁실로 향했다. 그곳은 병원의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습하고 소음이 가득했다. 거대한 산업용 세탁기와 건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강한 세제 냄새가 가득했다. 세탁실 관리자는 그녀에게 짧게 작업을 설명했다. 그녀의 임무는 세탁물을 분류하고 기계에 넣고 완료된 세탁물을 접는 것이었다. 단순하지만 고된 일이었다. 점심시간, 나연은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그것은 김동준 레지던트였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연 씨, 조심하세요. 당신이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가 일어나기 전에 그는 그녀의 손에 작은 메모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떠났다.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이 쓰여 있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병원 전체가 텅 빈 듯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나연은 세탁물 카트를 밀며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이제 야간 세탁 담당이 되었고 이것은 그녀에게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 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결연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다. CCTV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 사각지대를 파악해 두었다. 10초의 강역을 노려 그녀는 재빨리 복도를 가로질러 공용 컴퓨터실로 향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혹은 그녀가 만나기로 한 그 신비한 정보원만 있을 것이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컴퓨터 모니터 하나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들어오세요, 나연 씨.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나연이 방에 들어서자 그 인물이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최강호 과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모니터의 푸른 빛에 비쳐 더욱 날카로워 보였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나연은 긴장된 모습으로 그의 옆에 앉았다. 최 과장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무언가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왜 저를 여기로 부르셨나요? 나연이 손짓으로 물었다. 최 과장은 놀랍게도 간단한 수화로 대답했다. 당신을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용기가 있군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화면에 여러 문서가 나타났다. 그것은 병원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였다. 이것을 보세요. 그가 말했다. 지난 20년간의 패턴입니다. 나연은 화면을 유심히 살폈다. 그것은 신생아 기록이었다. 특정 날짜에 태어난 아기들의 목록이었고 모두 특이한 표시가 되어 있었다. 특별 관찰 대상이라는 표시와 함께 혈액형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AB+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연이 물었다. 초의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기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싱글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혹은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 나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 태연을 생각했다. 그들도 가난했고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최 과장이 말을 이었다. 이 아기들 중 일부는 그들의 의료 기록이 며칠 후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아기가 된 것처럼요. 창밖에서 갑자기 빛이 비쳤다. 최 과장은 재빨리 모니터를 끄고 나연의 손을 잡아 책상 아래로 끌어당겼다.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방 안을 살폈다. 긴장된 몇 초가 지나고 경비원은 다시 복도로 나갔다. 시간이 없어요. 최 과장이 속삭였다. 당신은 이제 위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어요. 누가요? 나연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지만 이 병원 내에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컴퓨터실을 빠져나왔다. 최 과장은 나연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여기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안전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씨를 찾아보세요. 그녀가 위험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복도를 지나는 의료진들의 속삭임, 간호사들의 불안한 시선,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다. 나연이 세탁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 직원들이 몰려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연이 메모장에 적어 물었다. 한 직원이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지역 뉴스 기사였다. 광주대학교 병원, 환자 이상 증상으로 조사 중, 신생아실 관련 의혹 제기. 나연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더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관리자가 들어오며 모두를 작업으로 돌려보냈다. 점심시간, 나연은 병원 구내 정원의 한적한 벤치에 앉아 최 과장이 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문서가 있었다. 환자 기록, 수술 일정,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정된 의료 기록 목록이었다. 그녀는 몇몇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모두 지난 몇 년간 특별 관찰 대상으로 표시된 아기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퇴원 후 기록이 갑자기 변경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원의 아기 이름도 검색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 아기의 혈액형은 이미 2번 변경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AB+, 그 다음에는 O, 그리고 다시 AB+로. 이게 무슨 의미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가 받았다. 나연 씨? 지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저 다시 입원했어요.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어디 계세요? 나연이 물었다. 5층 512호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아기가 특별 검사실로 갔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나연은 즉시 노트북을 덮고 병원 5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녀는 윤미영 간호사가 병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윤 간호사의 표정은 심각했고 그녀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나연은 숨어서 윤 간호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522호실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지원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고 의식이 흐릿해 보였다. 지원 씨, 나연이 불렀다. 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나연 씨, 그들이 제게 약을 줬어요. 정신이 흐려져요. 아기는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말하길 특별 검사가 필요하대요. 하지만 제가 들었어요. 그들이 복돼서 얘기하는 거, 아기를 특별 구역으로 옮긴다고. 나연은 지원의 손을 잡았다. 제가 찾아볼게요. 약속해요.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병원 지도를 확인했다. 특별 구역이라고 표시된 곳은 없었다. 그러나 USB의 문서 중에는 6층 동쪽 끝에 접근 제한 구역이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나연은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6층은 일반 환자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구역이었다. 연구실과 특수치료실이 있는 곳이었다. 나연은 청소 카트를 이용해 경비를 피해 올라갔다. 동쪽 복도 끝에는 보안카드가 필요한 문이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초의 과장이 USB와 함께 준 보안카드를 꺼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카드를 스캐너에 대었다. 문이 열렸다. 그 안은 일반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다. 첨단 장비들과 투명한 유리 칸막이로 구분된 공간들, 그리고 각 공간에는 아기들이 있었다. 모두 조용히 자고 있었고 여러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다. 나연은 서서히 앞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각 유리 칸막이 앞에 표시된 이름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원의 아기 이름을 발견했다. 작은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만 그의 팔에는 여러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발목에는 특이한 표시가 있었다. 나연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것은 작은 점 형태의 반점이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연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 표시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오빠 태현의 발목에 있던 것과 동일한 모양이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채 나연은 유리벽 너머로 지원의 아기를 바라보았다. 작은 발목의 반점, 그것은 분명 태연의 것과 동일했다. 보통은 별 의미 없는 작은 점이지만 나연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혈액형 변경, 특별 관찰 대상, 그리고 이 비밀 구역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연은 재빨리 근처 의료기구 보관함 뒤로 숨었다. 흰 가운을 입은 2명의 연구원이 지나갔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지만 나연은 그들의 입술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 2개의 새 샘플이 더 들어왔어. AB+ 전부. 완벽해. 이번 주 할당량을 채웠네. 그들이 지나간 후 나연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했다. 근처에 있는 컴퓨터 터미널이 눈에 들어왔다. 다행히도 누군가 로그인한 채로 자리를 비운 것 같았다.
나연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최근 파일들을 검색하자 프로젝트 새벽이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환자 기록이 있었다. 모두 특별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신생아들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각 기록에는 수혜자라는 항목이 있었다. 대부분은 이름 대신 코드 번호만 기재되어 있었다. 복사본을 만들어 USB에 저장하는 동안 나연의 시선이 한 문서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요약 보고서였다. 스크롤을 내리자 충격적인 숫자가 나타났다. 총 217명의 아기들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나연은 화들짝 놀라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경보는 그녀 때문이 아닌 것 같았다. 다른 구역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USB를 뽑고 원래 화면으로 돌려놓았다. 이제 여기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지원의 아기에게 다시 한번 다가갔다. 유리병 너머로 그녀는 작은 손을 유리에 대고 속삭였다. 기다려. 반드시 돌아올게. 나연은 청소 카트를 이용해 조용히 6층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야 했다. 다음 날, 나연은 병원 도서관의 아카이브 섹션으로 향했다. 이곳에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오래된 의료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현이 입원했던 시기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침내 2005년 소아과 입원 환자 기록을 찾아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는 태현의 이름을 찾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퇴원 기록은 없었다. 마치 그가 병원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녀는 같은 시기에 입원한 다른 아이들의 기록도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몇몇 아이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입원 기록은 있지만 퇴원 기록은 불완전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특별한 의학적 상태가 아닌 사회적 상황이었다. 모두 보호자가 불충분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나연은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10년 동안의 기록도 확인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 특히 AB+ 혈액형을 가진 아이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주치의는 동일했다. 최강호 과장. 그녀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최 과장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 보였다. 나연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도서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USB의 내용을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다. 최 과장이 주치의였던 모든 사례에서 실제로 기록을 변경한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로그인 아이디는 YMY였다. 윤미영 간호사의 이니셜이었다. 그날 오후 나연은 세탁물을 5층으로 배달하는 동안 지원의 병실을 확인하러 갔다. 하지만 병실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지원의 물건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다. 한 젊은 간호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512호실 환자는 어디로 갔나요? 나연이 메모장에 적어 물었다. 간호사는 시스템을 확인했다. 박지원 씨요? 오늘 아침에 정신과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산후정신증 증상으로. 어느 병원이요? 광주 남부정신의학센터요. 왜요? 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세탁물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녀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지원이 정말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이것도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을까? 나연은 점점 더 두려워졌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지원과 그녀의 아기, 그리고 어쩌면 태현까지 그들 모두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했다. 퇴근 후 나연은 지역신문사로 향했다. 그녀는 USB에 있는 증거를 복사해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신문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주변을 살피자 검은 세단이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차 안의 사람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나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방향을 바꾸었다. 그녀는 대신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 안에서 그녀는 여러 신문사와 방송국에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응답도 오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메시지가 차단된 것처럼 느껴졌다. 절망 속에서 나연은 거리를 헤매며 생각에 잠겼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우산도 없이 걷고 있었다. 광주의 밤거리는 넌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다. 갑자기 한 노인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80대로 보이는 그 여성은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은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것처럼 보였다. 당신이군요. 노인이 말했다. 병원에서 진실을 찾고 있는 젊은이. 나연은 놀라서 멈춰 섰다. 그녀는 이 노인을 본 적이 없었다. 내 손자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노인이 계속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아이를 안아보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다음 침묵될 사람이 될 거예요. 나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그녀는 이 노인이 어떻게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 손자는 지금 25살이에요. 노인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모르죠. 그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훔쳤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비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어요. 노인은 나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차가웠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비 내리는 거리로 사라졌다. 나연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이 노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정말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금요일 저녁, 나연은 광주대학교 병원의 한적한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습한 공기가 그녀의 피부에 달라붙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도시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24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노인의 경고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강호 과장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도 사라져 있었다. 여기서 만나자고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병원 안은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나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결단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질문을 타이핑했다. 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당신도 이 모든 것의 일부 아닌가요? 최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가 그의 흰 가운을 적시기 시작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래요, 나도 일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모든 것을 설명할게요. 하지만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따라와요. 그들은 병원 뒤편의 작은 카페로 이동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24시간 영업하는 이 카페는 의대생들과 야간 근무 의료진들로 인해 항상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최 과장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가 시작했다. 그때 나는 젊은 의사였고 첫 아이가 태어났죠. 진우라고 아름다운 아들이었어요. 최 과장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다. 진우가 2살 때 우리 집에 화재가 났어요. 아내는 출장 중이었고 나는 병원에서 응급 수술 중이었죠. 아이는 보모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 보였다. 나연은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 화재 후 그들은 진우의 시신을 찾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신은 너무 훼손되어 DNA 검사만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최 과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0년이 지났어요. 내 인생은 계속됐지만 진우의 부재는 항상 나를 괴롭혔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기록 시스템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특정 혈액형을 가진 아기들, 특히 AB 플러스인 아기들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변경되고 있었어요. 나연은 그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가 더 깊이 조사할수록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죠. 내 아들은 화재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는 납치되었고, 내가 근무하는 바로 이 병원의 불법 입양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어요. 나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서둘러 질문을 타이핑했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나요? 화재 조사 보고서의 불일치, 병원 기록의 수상한 변경, 그리고 진우의 특별한 표식이요. 그는 발목에 작은 반점이 있었어요. AB 플러스 혈액형과 함께. 이것은 그들이 찾는 특별한 프로필의 일부였죠. 나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그녀가 지원의 아기와 태현에게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내가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나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발견했고 협박했죠. 만약 내가 계속 파헤친다면 내 경력은 물론이고 내 목숨까지 위험할 거라고.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진우를 영원히 찾지 못할 거라는 협박이었어요. 최 과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오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어요. 내 일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조용히 정보를 모았죠. 그들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커요. 병원 내부 인물들뿐만 아니라 경찰, 정치인, 심지어 법원 판사들까지 연루되어 있어요. 나연은 이 모든 것이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본 증거들은 최 과장의 이야기를 뒷받침했다. 그들은 특별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아기들을 찾고 있어요. AB 플러스 혈액형과 특정 표식은 그중 하나죠. 그들은 이런 아기들을 프로젝트 새벽이라는 이름 아래 모으고 있어요. 아기들은 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가 많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쉽게 무시되었죠. 나연은 천천히 그녀의 핸드폰을 꺼냈다. 그녀는 태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최 과장은 사진을 자세히 살폈다. 이 아이는 당신의 가족인가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타이핑했다. 제 오빠예요. 16살 때 사라졌어요. 그도 AB 플러스 혈액형이고 발목에 같은 반점이 있었어요. 최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제 사라졌다고 했죠? 2013년이요. 최 과장은 깊게 생각에 잠겼다.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2013년은 프로젝트가 확장된 시기였어요. 그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찾고 있었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특정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도 대상이었어요. 나연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태현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다. 그가 그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최 과장은 그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내가 수년간 모은 증거들이에요. 이름, 날짜 관련된 사람들 모두 여기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이것을 공개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나연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타이핑했다. 왜 저한테 이걸 주시나요? 당신이 진실을 찾을 용기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과 지원 씨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겠어요. 나연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살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한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발목에 특별한 반점이 있는 한 아기의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태현, 2003년 6월 12일. 나연의 손이 떨렸다. 그것은 태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날짜는 태현의 출생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 병원에 입원한 날짜였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녀가 타이핑했다. 최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신원을 재설정했어요. 새로운 생년월일, 새로운 부모, 새로운 이름.
모든 것이 조작되었죠. 그때 카페 창밖으로 검은 세단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최 과장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아요. 당신은 이제 가야 해요. 이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지원 씨를 찾으세요. 그녀의 아기가 다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연은 서둘러 일어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타이핑했다. 당신은요? 최 과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난 이미 너무 많이 연루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어쩌면 내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카페를 떠났다. 나연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희망. 그녀는 이제 태연과 지원의 아기를 구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나연은 그녀의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의 앞에는 길고 위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다. 빗줄기가 광주의 거리를 강타하는 새벽녘, 나연은 남부 정신의학센터 앞에 서 있었다. 60년대에 지어진 낡은 콘크리트 건물은 비에 젖어 더욱 음산해 보였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지원을 찾아야 했다. 주변을 살핀 후 나연은 건물로 다가갔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방문객은 없었지만 직원들은 이미 출근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직원으로 위장하기로 결정했다. 최 과장에게서 받은 봉투에는 여러 병원의 출입 카드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이 센터의 것도 있었다. 정문 옆 직원 전용 입구에서 그녀는 카드를 스캔했다.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순간 초록색 불이 켜지며 문이 열렸다. 나연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환자 사진들과 의학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직원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감 있게 걸었다. 간호사실을 지나가며 그녀는 슬쩍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았다. 환자 명단이 보였다. 박지원 32세 산후정신증 3색 4호실. 나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약간 어두웠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운걸거림과 신음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3비 4호실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두드린 후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침대 위에 지원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지원 씨. 나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천천히 지원의 눈이 떠졌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곧 나연을 알아보았다. 나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고 말이 약간 어눌했다. 어떻게? 여기에? 나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창백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나연이 속삭였다. 당신과 아기가 위험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나를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난 미치지 않았어요. 나연은 지원을 일으켜 앉혔다. 그녀는 분명 약물 효과 아래 있는 것 같았다. 나연은 가방에서 옷을 꺼내 지원에게 건넸다. 이것을 입으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지원은 천천히 병원복을 벗고 나연이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둔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이 내 아기를 데려갔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내가 아기를 해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타이핑했다.
당신의 아기는 특별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들은 특정 특성을 가진 아기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다. 무슨 특성이요? AB 플러스 혈액형과 발목의 특별한 반점. 지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 아기는 정말 그런 반점이 있었어요. 의사들은 그냥 태어날 때 생긴 흔적이라고 했지만 나연은 급하게 타이핑했다. 시간이 없어요.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지금은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나연은 지원의 팔을 붙잡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누군가 지원의 실종을 발견한 것이 분명했다. 나연은 지원의 손을 꽉 잡고 뒷문으로 향했다. 그들은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병원 밖으로 나온 그들은 곧바로 길가에 세워진 택시로 향했다. 나연은 이미 전날 밤에 택시를 불러놓고 기다리게 했었다. 그들은 재빨리 차에 올라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다. 나연은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넸다. 그것은 광주 외곽의 작은 모텔 주소였다. 택시가 출발하자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어려 있었지만 동시에 결단력도 보였다. 내 아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타이핑했다. 최 과장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의 내부자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려고 해요. 그의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거든요. 모텔에 도착한 그들은 이미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다. 나연은 문을 잠그고 창문에 커튼을 쳤다. 방은 작고 낡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안전한 피난처였다. 지원은 침대에 앉아 여전히 약물 효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아요. 내 아기가 납치된 거예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최 과장의 증거 파일을 꺼내 지원에게 보여주었다. 사진들, 문서들, 그리고 프로젝트 새벽의 상세한 설명.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나연은 타이핑했다. 그들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병원, 경찰,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그리고 그들은 주로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죠. 지원은 파일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연은 잠시 생각한 후 타이핑했다. 최 과장님이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야 해요. 언론에 이 이야기를 알려야 해요. 하지만 당신이 말했듯이 그들은 언론도 통제하고 있잖아요. 나연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타이핑했다. 모든 언론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증거죠. 그날 오후,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나연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보와 최 과장의 증거를 정리했다. 지원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적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여러 언론사, 인권단체,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저녁이 되자 나연은 최 과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저 혼자 갈게요. 그녀가 타이핑했다. 당신은 여기서 안전하게 있어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나도 같이 갈 거예요. 내 아기를 찾아야 해요. 나연은 망설였지만 지원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다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밤이었다. 그들은 직원 출입구를 통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나연은 최 과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상해요. 지원이 속삭였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다. 최 과장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가 급하게 말했다. 그들이 내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사무실은 이미 수색당했고 내 집도 감시 중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원이 말했다. 나연 씨와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최 과장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너무 위험해요. 그들은 당신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나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타이핑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제가 말할 거예요. 최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았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경력을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공모자로 남을 것인가.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들이 옳아요. 이제 멈춰야 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가족들이 고통받았어요. 그들은 최 과장의 안내를 받아 6층 특별구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보안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았다. 이럴 수가. 최 과장이 중얼거렸다. 그들이 이미 조치를 취했군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돌아보니 윤미영 간호사가 2명의 보안 요원과 함께 서 있었다. 역시 여기 있었군요. 윤 간호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 선생님,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일했는데. 최 과장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제 그만해요, 윤 선생. 너무 오래 지속됐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곧 공개될 거예요. 윤 간호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증거요? 어떤 증거죠? 당신의 망상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최 선생님. 당신은 이미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잃은 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의사, 정말 슬픈 이야기죠. 나연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윤 간호사는 나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당신, 귀 먹은 청소부. 누가 당신의 말을 믿겠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지원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제 말은 믿을까요? 그녀가 말했다. 방금 하신 모든 말이 여기 녹음되어 있어요. 광주대학교 병원의 푸른빛 형광등 아래 시간이 얼어붙은 듯했다. 윤미영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지원의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는 마치 핵폭탄처럼 모든 것을 뒤바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복돼 흐르는 긴장감은 너무 두꺼워서 칼로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윤 간호사가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에서 벗어나 약간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원은 녹음기를 더 단단히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함과 분노가 번갈아 빛났다. 아니요,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내 아기를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해온 모든 끔찍한 일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윤 간호사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다. 그들은 천천히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최 과장은 지원과 나연 앞에 보호하듯 섰다. 이제 그만하세요, 윤 선생. 최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윤 간호사의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요? 누가 알고 있죠? 정신병원 환자와 귀머거리 청소부,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의사. 정말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네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김동준 레지던트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저는요. 저도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인가요, 윤 선생님? 동준이 말했다. 그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6층 특별구역 내부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아기들이 특수 장비에 연결되어 있고 의료진들이 그들을 검사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아기들의 팔목에 새로운 아이디 태그를 부착하는 장면이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모든 것을 기록해왔어요. 동준이 말했다. 모든 입양, 모든 기록 변경, 모든 거래. 그리고 이 영상은 이미 안전한 서버에 업로드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은 공개될 거예요. 윤 간호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배신자, 당신도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았으면서. 동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저도 이 시스템의 피해자예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평생 궁금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윤 간호사는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재빨리 움직여 동준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초회 과장이 먼저 행동했다. 그는 가까운 소화기를 집어 바닥에 내려쳤다. 순간 하얀 분말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혼란 속에서 나연은 지원의 손을 잡아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태블릿을 가져가세요. 최 과장이 외쳤다. 저와 동준은 그들을 막을게요. 나연과 지원은 계단을 통해 서둘러 내려갔다. 그들 뒤로 소란과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나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들은 1층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출구를 향해 달렸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주했다. 비가 그쳤지만 길거리는 여전히 축축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려 했다. 동준의 태블릿이 있으니 이제 언론에 이 이야기를 알릴 수 있어요. 지원이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일반적인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문적인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나연과 지원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박지원 씨, 김나연 씨, 한 남자가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죠? 우리는 검찰청 소속입니다. 최 과장님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나연과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 과장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병원 출구에서 윤 간호사와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연과 지원은 두 남자를 따라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차에 오르자마자 차는 재빨리 출발했다. 나연은 계속해서 뒤를 살폈다. 그들을 쫓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두 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운전석의 남자가 말했다. 최 과장님은 몇 주 전부터 저희와 접촉해왔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오늘 밤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최 과장님과 동준 씨는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다른 요원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특별수사팀이 병원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의 싸움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메모장에 질문을 타이핑했다. 내 오빠 태현은요? 그리고 지원 씨의 아기는요? 앞좌석의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프로젝트 새벽에 모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향했다. 나연은 창밖으로 광주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기쁨, 슬픔, 안도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광주대학교 병원 불법 입양 스캔들로 가득 찼다. 모든 방송사와 신문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윤미영 간호사와 몇몇 병원 고위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최 과장과 동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칭찬받고 있었다. 나연과 지원은 안전한 장소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검찰 특별수사팀의 대표가 그들을 만나러 왔다. 그는 그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지원 씨의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직 병원 내 특별구역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곧 당신과 재회할 수 있을 겁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흐느꼈다. 그리고 나연 씨, 대표가 계속했다. 당신의 오빠 태현에 대한 정보도 찾았습니다. 그는 2013년에 프로젝트 새벽을 통해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를 추적 중입니다. 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태현이 살아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병원은 전면적인 감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새벽은 단순한 불법 입양 네트워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 유전적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그 목적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나연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고 그녀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태현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나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구석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충돌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녀가 지원을 지키려 하는 동안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던 것이다. 나연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 광주 중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나연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희미한 빛이 그녀의 눈꺼풀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지원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 과장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빨갛고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나연 씨, 돌아오셨군요. 최 과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다. 지원이 아기를 나연에게 더 가까이 가져왔다. 작은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엄마의 옷을 꼭 쥐고 있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진실이라고 지었어요. 지원이 말했다. 진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함께 있지 못했을 거예요. 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태현을 찾지 못했지만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이 작은 아기 진실이 그녀에게 그 희망을 상기시켜 주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의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광주의 거리는 낙엽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몇몇 가족들에게는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아무도 듣지 않으려 했던 한 목소리로부터 비롯되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실제로는 가장 강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연은 세상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용기가 수많은 가족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도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삶에서 그런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쉽고 안전할 때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종종 가장 무시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가장 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연처럼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어떤 불의가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연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목소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